안녕하세요. 현대미학 강의 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의 주제는 미셸 푸코의 미학입니다. 미셸 푸코는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죠. 그의 미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력과 지식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지식은 객관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푸코는 그게 아니라 권력과 유착되어 있다고 봐요. 권력의 시녀죠. 지식이 권력을 옹호하는 그런 이데올리 역할을 한다는 게 푸코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과거 봉건시대 어때요? 봉건시대에서는 왕이나 귀족, 땅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졌죠. 이 땅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지식은 어때요? 그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왕이라든가 귀족들을 옹호해주는 이돌 역할을 했죠. 그때는 그 가문 중심이었어요. 가문의 공동체. 그래서 처벌해도 공개 처벌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을 공개 처벌하면은 그 사람이 소속된 가문이 어때요? 전체가 피해를 보죠. 삼족을 멸하고 뭐 구족을 멸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처벌함으로써 그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개 처벌을 했죠.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에 자본주의가 등장함이 있었대요. 가문이 해체되고 개인이 등장해요. 이 개인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겠어요? 옛날처럼 공개청 해도 개인인데 뭐 저 사람이 채용돼도 나와 관계없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안 가져요. 구경거리 돼버렸죠. 그래서 푸코는 그런 거예요. 근대 산업사회 이후가 되면은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개인은 어때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되게 스스로 이렇게 통제되는 자발적 노예가 되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면은 정상, 비정상을 나눠요. 지식에 의해서. 그래서 근대 이후의 자본가들은 정상, 비정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사람을. 전에 같으면은 뭐 동성애 그다음에 광기 있는 사람이 그 정상이었죠. 함께 더불어 살았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비정상으로 보죠. 그다음에 질병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분부로 분류해 놓으면 어때요? 자연스레 통제가 돼요. 우리가 그 미친 사람하고 같이 안 놀려고 그러죠. 그러면 미친 사람은 자연스레 정부에서 강건을 하고 그래도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푸코였죠. 푸코가 동성애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괴로워했대요. 아, 동성애 아주 괴롭다. 그 지도 교수님 멋있죠. 그러면 동성애를 연구해 보게 자네가.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동성애 금기가 근대 산업사회의 금기였던 거예요. 왜 동성애를 금기했을까요? 왜 못하겠을까요? 동성애를.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 노동력이 중요한데 동생애를 허용하게 되면은 애를 안 낳는 게 허용되잖아요. 이러면은 자본주의에서 요구하는 그 생산, 노동, 경제 성장 이런 거에 대한 그에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주류 사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여기에 안 맞는 모든 것들은 비정상, 질병을 간주해 버려서 강거해 버리고 폐지해 버려요. 이게 이제 푸코가 그 생각하는 통치술이에요. 근대 이후의 통치술이에요. 그래서 광인도 그렇죠. 미친 사람도 옛날에 같이 살았죠, 마을에. 근데도 그 농사는 같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삶 사이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연한 지식의 이름으로 하니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진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되게 자연스럽고 민주주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나 어때요? 더 은밀하고 강력한 통치주의 자리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감시해요. 내가 혹시 정신병자 아닐까? 그죠? 그 스스로 감시하면 위축돼요, 사람이. 그래서 권력에 맞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서 그 자발적 노예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지만 사회 규율 속에서 철저히 지배당하는 그런 이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게 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셸 푸코는. 예술은 이러한 착각을 깨뜨리고 권력과 지식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은폐된 관계를
드린 장치가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푸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들어보죠. 현대미학 강의 교재 158쪽에 보면 보스의 바보들의 배가 나와요. 이 바보들의 배란 말이 참 슬프죠. 그 옛날에는 그 광인 불황자들과 더불어 살았죠. 마을에, 시골에서. 그래서 노숙자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사람들을 산업사에 안 맞는 거예요. 산업사에는 일정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죠. 기술이 필요하니까. 농사는 이렇게 다 살면서 배우는데 공장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 불황자 광인들을 배에 태워서 강이나 바다에 떠나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바보들의 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이 시대의 근대 사람들 볼 때는 뭐 당시대지만은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는 어때요? 광기에 미친 사람이 선성시되고 예언, 진리와 연결되기도 하는 신비로운 그런 타자였어요. 근데 17세 이후에 자본주의가 그 정착되면서 어때요? 이제 광인을 멀리하고 이성을 가진 사람만 정산을 보는, 그래서 광인을 타자화해요. 타자화라는 거는 그 주류에 맞지 않는 그를 타자라 그러죠. 그래서 당연히 배제도 되는 이런 생각이 돼요. 이 생각이 이제 극단화되면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파시즘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전체주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은폐시킨 것들을 파헤치는 게 예술이다. 푸코가 이렇게 하죠. 상당히 우리가 그 배워야 될 그런 사상이죠. 이 바보들의 배를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은폐된 풍의 질서를 드러내는 그런 게 있죠. 그걸 이제 읽어내야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그 160쪽에 보면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나스 그림이 있죠.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은 왕실의 일상의 한 장면 같아요. 공주도 나오고 시녀도 나오고 화가 본인도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난쟁이, 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초상화 같이 느껴져요. 풍속화 같이. 그러한 인물들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는 건 어때요? 보는 자는 권력이고 보이는 자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선,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떤 시선들, 어떤 권력 관계.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예술이 되겠죠. 그래서 관객은 그림 속에서 누가 누굴 보고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권력과 시선의 권력 관계를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푸코는 그 미학을 뭐로 봐요? 그냥 예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사회와 권력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푸코의 미학을 그 시로 함께 또 공부해 보죠. 배수아 시입니다. 무서운 꿈 배수아.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것도 감도하지 않는 쓸쓸한 일상이다. 참 무섭죠. 이 시대에 우리가 쓸쓸한 일상이 되고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거는 외부에서 강압적인 건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죠? 자유롭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정상, 비정상 나누고 건강하냐, 질병 나눠서 서로 자신을 통제해요. 서로 통제하면요. 내 전체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낯설고 이런 건 경험 안 하고 익숙한 것만 따르게 돼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돼요. 이러면은 기억도 안 되고 매 단순 반복이니까 기억도 안 되고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 우주 전체 천지자연은 그저 하나의 춤의 잔치인데 실제 우리가 무심히 보면 잔치인데 정상 비정상 이 부분에 갇혀서 보면은 세상은 아무 감동 없고 단순하게 그냥 언어 방과 낮이라 언어가 왔다 갔다 하고 직장이라 언어가 왔다 갔다 해요. 굳어버린 언어 속에 우리가 살게 돼요. 언어의 노예가 되버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일상을 사는가를 이 시가 바로 우리에게 그 권력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어떤 그 주체로 만들었는가, 그 감동을 못 받는 주체로 만들었는가를 시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푸코는 또 지금까지는 이제 푸코가 얘기한 게 지식과 권력 관계, 유착 관계를 얘기했죠. 유착돼서 우리를 어떻게 억제하는가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재현에 대해서 공부해죠. 우리는 재현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67쪽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르네 마그리트 그림이죠. 이 마그리트 그림에서 보면은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의아하죠. 이게 뭐야? 파이프 그렸으면 파이프죠. 근데 이걸 실제로 우리 가만히 보면 어때요? 파이프 아니잖아요. 그림이잖아요. 기호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동안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 파이프 그림이 파이프를 제한한다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파이프 그림을 보면서도 파이프 원본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원본, 진짜, 본질. 진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은요, 신이라든가 왕이 있던 시대의 생각이에요. 신과 왕은 진짜고, 그죠? 우리는 다 왕과 신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재현, 이것을 파이프는 파이프의 재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통 사회예요. 그래서 기존 사회에 이게 이 시각을 깨는 게 이제 푸코예요. 그래서 마그리트 그림을 높이 치는 거예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를 그렸고 파이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왁 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사고가, 구두 그린 사고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마그리트는 그림과 사물이 일치하지 않고 글과 사물이 일치하지 않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기호가 어떤 걸 지칭하지 않으니까 기호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뭔가 본질이라는 거, 우리를 그죠? 뭐 하여튼 중심이 있어서 우리 주변 변두를 만들어보는 그 힘을 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유 중에 유사와 상사의 사유거든요. 유사는 비싼 걸 얘기하죠. 비싼 건 가짜다 그러잖아요. 원본이 존재하고 원본 비슷하게 그린 것을 유사라 그래요. 이런 것이 근대 이전까지 사고예요. 그런 게 그 왕이 있는 권력 구조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상사는 서로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사는 원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건 원본이 없죠. 필름 만들어도 그게 원본이 아니라 그냥 그죠. 복사도 그렇잖아요. 뭘 종이 복사하면 어느 게 원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현대는 이제 원본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신이 죽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상사란 말을 이제 쓰는 거예요. 푸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상사라는 사유를 할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 사고를 해요.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 돼요. 그래서 푸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에 이데아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와 생성뿐이다. 그죠? 그리고 기호의 차이와 사이의 장이다. 그죠? 이 세상은 춤추고 있는 거죠. 모든 삼라만상이. 이렇게 무슨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동양에서 바라보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실상의 세계, 아름다운 황금 연꽃의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또 공부해보죠. 174쪽에 파울 클레, 언젠가 밤의 어스름 속에 나타났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도 재현을 하지 않아요. 재현하지 않고 그 내한테 다가온 그 환영, 내적 체험을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중요해지는 거죠. 또 칸딘스키 적흥 27도 172쪽에 있는 그림도 보면은 재현이 아니에요. 색과 선, 형태를 가지고 의미를 막 생성해내요. 그 안에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막 온몸이 춤추게 돼요. 이런 게 이제 현대 회화가 되는 거예요. 재현을 넘어선. 또 앤디 월, 캠벨 슈퍼 통조림 182쪽의 그림을 보면 통조림도 막 반복적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것도 이제 원본이 없어진 복제 시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죠. 원본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레. 그래서 푸코의 생각을 이렇게 지금까지 사상을 보면 어때요? 지식과 권력이 유착됐다. 그리고 세상은 재현인데 아니다. 권력과 지식의 유착을 깨고 재현을 깨는 게 이제 푸코 미학이에요. 이렇게 깨고만 하면 어때요? 비판만 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으면 싸움닭이 돼버려요.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괴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코가 멋있어요. 그 말년에 자기 배려의 미학을 제시해요. 배려의 미학. 멋있죠?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 배려의 미학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푸코가. 이렇다 할 금지 없어도 윤리적 방종이 흐르지 않고 제 삶의 형식과 스타일을 부여한 고대인들의 지혜와 절제가 올라도록 가능한가? 이 그리스
고대인은 소크라테스 철학, 그리스 철학을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철학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려의 미학이에요. 이때 그 행복을 에우다이모니라고 하죠. 에우다이모니 뜻 자체가 영혼을 돌본다는 뜻이에요. 최적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해요. 에우다이모니아.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영혼의 상태요. 내 마음이. 그죠? 무심한 경지, 좌망의 경지, 이런 걸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수양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미학으로 받아들여서 푸코는 어때요? 인간, 내 자신이 예술적 삶을 산 미적 인간, 내가 예술 작품이 되는 삶을 꿈꿔요. 참 멋있죠? 이게 저는 현대인들이 꼭 받아들여야 그런 사상의 생각이에요. 위대한 사상이죠. 파울 클레, 간디지가 색과 서로 색을 창조하고 나도 나를 창조해 나가는 색이 막 춤추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춤추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배려의 미학은 현대의 어떤 큰 대안이 된다고 봐요. 이걸 시를 통해서 공부해보죠. 음악, 보들레로. 음악은 때때로 나를 사로잡는다. 바다처럼. 출범한다 나는 창백한 별을 향해 차곡한 안개 속으로. 끝없이 넓은 창공 속으로 돛대처럼 부푼 가슴 힘껏 내밀고 나는 탄다. 밤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나는 느낀다. 신음하는 배의 모든 정열이 진동함을. 광막한 바다 위에서 나를 흔든다. 순풍과 폭우 그리고 진동이. 음악은 때론 고요한 바다. 내 절망의 거대한 거울. 참 멋있죠. 이 보드레어 음악을 이제 이 시를 읽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 어떤 큰 우주의 춤속으로 들어간 느낌 들지 않아요? 이 우주는 사실 만상 어때요? 에너지 장이잖아요. 물질로 보이는 건 이게 감각의 지각에 불과하지 시장 에너지 장이에요. 이 장 속에 들어가요. 보들레러 시적 화자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주의 하나의 춤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은 나에 갇혀서 나라는 데 갇히면 어때요? 이 우주가 춤추잖아요. 저주파가 돼요. 파동이 약해져가지고 무거워져요. 나는 내가 무겁다가 돼요. 근데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고주파가 되어서 우주의 춤에 동참하는 이렇게 되죠. 이게 자기 배려의 미학, 푸코의 미학입니다. 참 아름답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